안녕하세요.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은 지독한 배신을 딛고 일어서 모든 것을 되찾은 한 여인의 통쾌한 복수극을 들려드릴게요. 수백억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바로 그날 남편이 2달 전 저 모르게 이혼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할 말을 잃었던 저는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지 천운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한가운데에 망연자실 서 있는 동안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찌는 듯한 서울의 한낮 더위는 간데 없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함이 온몸에 살갗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혼인관계 증명서가 파르르 떨리며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가족을 위해 정직하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어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법무사 사무실의 젊은 직원이 안쓰러움과 제가 경멸하는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답답한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서연 고객님, 국가 전산망에 이미 다 반영된 내용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고객님과 박민준 씨의 혼인관계는 2달 전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독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부친의 재산 상속 절차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혼인관계 종료, 2달 전. 그 단어들이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원목 책상 모서리를 손톱이 부러져라 꽉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아려왔지만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처참할 정도로 갈라지고 비틀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린 여전히 한 집에 살고 한 식탁에서 밥 먹고 어젯밤에도 민준 씨가 저한테 따뜻한 우유를 타줬는걸요. 우린 법원에 간 적도 서류에 도장 찍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전산 오류일 거예요. 동명이인이랑 헷갈렸거나. 직원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위에는 검은 글씨로 협의 이혼 확인 판결문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날짜, 판사의 직인,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 바로 제 서명이었습니다. 부드럽게 흘려쓴 제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그 필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분명 제 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눈을 감으신 아버지의 영혼에 맹세컨대 저는 이 빌어먹을 서류에 펜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팽이처럼 빙빙 돌았습니다. 2달 전. 그때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계셔서 제가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하던 시기였습니다. 눈물이 마르도록 울고 뜬 눈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던 그때 제가 가장 믿었던 남편 민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간병에만 신경 쓰라고 회사 일과 집안일은 모두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알아서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이었을까요? 어젯밤 우유를 건네주던 민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헤아리기 힘든 깊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상심에 지친 아내를 안쓰럽게 여기는 눈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사냥감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지켜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약하고 가장 무방비한 순간을 이용해 등 뒤에서 치명적인 칼을 꽂은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심장을 태워버릴 것 같았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물은 가장 사치스럽고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이유를 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까지 팔아 그가 회사를 차리도록 도왔고,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골 촌뜨기였을 때부터 뒷바라지했습니다. 저는 이름 없는 그를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문대 교수이자 번듯한 회사의 대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를 이렇게 갚는단 말입니까? 저는 직원의 부름을 뒤로 한 채 법무사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얼굴에 내리꽂혔지만 뜨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을 내는 듯한 한기만이 온몸을 감쌀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감정 없는 기계음이 저를 조롱하듯 반복되었습니다. 회사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회사에 안 나오셨어요.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러 가셨다고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파트너.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비틀어진 미소였습니다. 분명 이 이혼 서류를 꾸미는데 도움을 준 그 파트너와 함께 있겠지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꼬박 모아 장만한 한강변의 빌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열쇠를 꽂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힘껏 돌려봤습니다.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며 목이 쉬어라 소리쳤습니다. 박민준, 문 열어. 그렇게 숨어 있는 게 남자답다고 생각해. 당장 문 열어. 제게 돌아온 것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와 한때는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집의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하고 사랑과 돈, 모든 것을 노골적으로 빼앗긴 고통에 비하면 자존심이 다 무엇입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짧은 주소 한 줄과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뒷모습만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지만 찰랑이는 긴 검은 머리와 자그마한 체구는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여자 옆에는 귀여운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고 민준이 다정하게 아이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민준과 눈, 코가 물방울처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주소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민준이 늘 낭비라며 반대했던 곳. 알고 보니 그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에게 쓰는 돈이 아까웠을 뿐. 그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괜찮으시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내 인생을 짓밟은 자들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저 아이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택시는 붐비는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쥔 채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나 강서연,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누구도 해친 적이 없는데 왜 하늘은 저에게 이토록 불공평하단 말입니까? 기다려, 박민준. 당신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렸어. 오늘 내가 보여줄게. 이 강서연이 당신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 버리는 인형이 아니라는 걸
저는 낯선 문자가 알려준 최고급 주상복합 로얄 팰리스 1806호 앞에 섰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는 고요했지만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두꺼운 문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적나라한 진실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졸아들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거짓말을 준비할 시간을 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벽 한쪽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15분이 흐르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애교 섞인 맑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오후에 우리 아들 일찍 데리러 와야 해.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그리고 이어지는 민준의 목소리. 낯설도록 다정하고 부드러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저에게는 들려주지 않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응, 알았어. 당신이랑 아들은 푹 쉬고 있어. 나는 나가서 그 늙은 여자 처리하고 올게. 금방 끝나. 지금쯤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쳐 날뛰고 있겠지. 늙은 여자. 그가 저를 늙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튀어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불타는 증오를 담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옆을 스쳐 집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고급 가구와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 찬 호화로운 거실. 소파에 앉아 깎아놓은 과일을 들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뛰어 들어오자 그녀는 깜짝 놀라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파여름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따귀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 애일 리가. 제 앞에 서 있는 여자. 비단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건 바로 미나였습니다. 제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수양딸처럼 거둔 김미나.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와 까맣고 비쩍 말랐던 아이. 제가 거두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까지 보내줬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미나를 보고 이내 침실에서 뛰쳐나와 미나의 다리에 매달리며 엄마 누구야? 라고 묻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보았습니다. 미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겁에 질린 눈빛이었지만 이내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착하고 주눅 들어있던 미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저를 곁눈질로 쳐다봤습니다. 서연 언니, 놀러 왔구나. 집이 좀 어수선한데 아직 정리를 못해서 일단 앉아.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양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나,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하필 너야? 내가 널 친동생처럼 여기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서울로 데려와서 사람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내 남편을 뺏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미나야. 미나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독히도 잔인했습니다. 서연 언니, 착한 언니, 코스프레 좀 그만해. 언니가 날 도운 거야. 아니면 우월감 채우려고 불쌍한 애한테 적선한 거야? 먹여주고 입혀준 건 맞지만 그 대가로 몇 년이나 언니 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켰잖아. 언닌 부자고 우아하고 난 그저 언니 뒤치다꺼리나 하는 시골뜨기였고 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이제 진저리가 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눈에 제 친절은 그저 동량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품 안에서 뱀을, 집 안에서 여우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민준이 들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비열한 남자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미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저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다 알았다니 차라리 잘 됐네. 숨기느라 피곤했거든. 맞아. 나랑 미나는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어. 저 아이, 내 아들이야. 당신도 봐.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당신처럼 10년이 지나도 애 하나 못 낳는 여자랑은 다르다고. 민준의 말은 제 평생의 가장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제 인생 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수없이 병원을 다녔지만 소용없었죠. 그는 예전에 괜찮다고, 우리 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고 그것을 저를 배신할 핑계로 삼았던 겁니다. 저는 순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저렇게 컸다는 것은 저 둘이 최소 4, 5년 전부터 몰래 만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미나는 여전히 우리 집에 살면서 저를 언니라 부르고 민준을 형부라 불렀습니다. 세상에, 저는 하늘을 우러러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바로 눈앞에서 저 둘이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미나의 뺨이라도 한 대 때려분을 풀려고 달려들었지만 제 손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도 전에 쇠집게처럼 단단한 다른 손에 붙잡혔습니다. 민준이 제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거칠게 밀쳤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내 아내와 자식한테 손대지 마. 당신은 이제 남일 뿐이야.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말라고.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짐승이야. 나한테 사기쳐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게 하고 내 전 재산을 훔쳐서 저 모자를 먹여 살리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아. 민준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악마의 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벌, 요즘 세상엔 돈이 전부야. 돈만 있으면 검은 것도 희게 만들 수 있다고. 당신 꼴 좀 봐. 늙고 추한 데다 애도 못 낳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해?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을 참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에겐 이제 새로운 가족과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 그러니 알아서 눈앞에서 사라져줘. 미나가 옆에서 가볍지만 독이 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언니, 그냥 가. 애가 무서워하잖아. 재산은 민준 오빠가 이미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어. 소송 걸어봤자 이기지도 못해. 그냥 우리 조카한테 집 한 채 마련해주는 셈치고 마지막으로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 좋은 일, 내 남편, 내 집, 내 회사를 훔쳐간 것들이 나더러 좋은 일을 하라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눈앞에 파렴치한 두 인간을 쳐다보며 그들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기력이 다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민준을 향해 똑바로 손가락질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들 정말 대단하네. 오늘 내가 졌어. 인정하지. 하지만 박민준, 김미나, 내 말 똑똑히 기억해.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 간 모든 것, 단 1원도 빠짐없이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수천 배는 더 비쌀걸.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 저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를 차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만 아이의 존재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의 증거였으니까요. 그 문을 나선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붐비는 서울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얼마나 외롭고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제 얼굴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룩진 화장을 씻어냈지만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허름한 골목 안 낡은 여관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축축한 공기와 이불에 밴 차가운 담배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추위와 충격으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옛 기억들이 악몽처럼 밀려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15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열정 넘치는 KAIST 학생이었고 민주는 소심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지방대생이었습니다. 밥값도 아껴야 할 정도로 가난했죠. 저는 그의 성실하고 착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아침을 굶어가며 그에게 책을 사주었고 그가 집에서 지원이 끊겼을 때 대신 등록금을 내주기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유학 갈 기회를 포기하고 그와 함께 창업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예물을 모두 팔고 사방에 돈을 빌려 아주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힘들었던 초창기, 우리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 당신은 내 은인이고 아내고 내 전부야. 바람에 날아간 맹세. 이제 그는 제가 피땀 흘려 일군 바로 그 회사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 제가 민준의 고향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의붓아버지에게 끔찍하게 구타당하던 깡마른 옆집 아이를 보았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상의해 그 아이를 서울로 데려와 기술을 배우게 하고 집안일을 돕게 하며 우리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저는 미나를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사준 옷, 제가 가르쳐준 화장, 제가 제 손으로 남편을 유혹할 불여우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민준이 재산을 가로챘을지언정 저는 여전히 그 회사의 창립자이자 영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편이 되어줄 겁니다. 저는 짙은 화장으로 부은 눈을 가리고 제가 가진 가장 위험 있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로 직행해 사원증을 찍었습니다. 삑, 삑, 삑 붉은 불이 들어오며 오류를 알렸습니다. 사원증이 정지된 것입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친한 동료였던 인사팀장이 안내 데스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연 대표님, 돌아가세요. 박 대표님께서 대표님 출입카드를 정지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대표님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표님 지분 전부 지난달에 서명하신 위임장에 따라 박 대표님 명의로 이전되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위임장, 지난달 민준이 제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사업 확장을 위한 은행 대출 서류인데 급하게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너무 믿었던 탓에 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대출 서류들 사이에 지분 양도 위임장이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제게 단 하나의 살길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 만나실 수 없어요. 저희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경비원들이 대표님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채용하고 교육하고 승진시켰던 옛 직원들. 이제는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권력이 두려웠고 일자리를 잃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들을 탓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세상 인심이 이토록 각박하다니.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준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미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나는 몸에 꽉 끼는 오피스룩의 명품 핸드백을 들어 제법 사모님 태가 났습니다. 저를 발견한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라고 말했을 텐데.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이 회사 껍데기를 훔쳤다고 당신이 이긴 것 같아. 이 회사의 돈줄인 핵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누가 짰는지 잊었어. 바로 나야. 당신은 관리자일 뿐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민준이 비웃으며 제게 다가와 귀에 대고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미 사람 시켜서 소스 코드 전부 복사해뒀어. 그리고 당신이 3년 전에 탈세했던 증거도 내 손에 있지. 만약 입을 번긋하거나 소송이라도 걸면 그 증거를 터뜨려 버릴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걸 잃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위선적인 대표님.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탈세. 그건 당시 회계팀장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사비로 벌금을 내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원본 서류를 민준이 가지고 있었고 그는 얼마든지 저를 주범으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명예와 결백을 중요시하는 제 성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나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제 나이도 있는데 편하게 쉬시지. 젊은 우리랑 경쟁해서 뭐 하시려고. 시골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닭이나 키우다 보면 마음씨 좋은 농부 아저씨라도 만나서 데려갈지 누가 알아. 로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늘처럼 제 살을 찔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저는 이 짐승 같은 것들에게 이성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인간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날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좋아, 내가 가지. 하지만 박민준, 똑똑히 기억해. 그 소스 코드는 내 자식 같은 거야.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그걸 훔쳐서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결국 그 영혼에게 잡아먹히게 될 거야. 그 대표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조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미나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은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집도 회사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게는 아직 두 손과 이 머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IT 엔지니어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을 수는 있어도 지식과 능력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저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는 사람. 준수. 옛날에 가난했던 그 제자.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이 강서연 선생을 기억이나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시도해 봐야 했습니다. 동맹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낡은 주소록에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서연 선생님 아니세요?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준수야, 나다. 내 도움이 필요해. 그 운명적인 전화 한 통이 저를 절망의 맵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준수는 시끄럽고 번잡한 도심을 벗어난 조용한 골목 안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카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서글펐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우아했던 여인이 이제는 잠 못 자고 너무 많이 울어서 눈밑이 우라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멀끔한 정장 차림의 키 크고 다부진 남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옛날 가난했던 제자의 익숙한 모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준수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준수는 제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늦어서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맞은편에 앉아 다정하게 따뜻한 오렌지 주스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묻지 않고 그저 제 건강을 묻고 식사는 했는지부터 챙겼습니다. 그 진심 어린 관심에 제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강인한 척하던 껍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수는 조용히 제게 휴지를 건네며 제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IT 업계의 박 대표가 선생님을 해고하고 경영권을 모두 차지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저는 박 대표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내막이 있을 거예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준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 몰래 이혼한 이야기부터 미나의 배신, 그리고 그들이 제 재산을 모두 빼앗고 회사에서 쫓아낸 일까지. 준수는 제 이야기를 들을수록 짙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은 분노를 억누르느라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군요. 한때 스승님으로 존경했던 박 대표가 그런 파렴치한 인간일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선생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막 귀국했지만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과 자원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연히 되찾아야 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앞섰습니다. 준수야, 내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지금 민준 씨는 세력이 막강하고 모든 법적 서류를 쥐고 있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걱정된다. 너는 이제 막 사업을 일으켰는데 나 때문에 곤란한 일에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준수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믿음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옛날의 선생님과, 아니,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도시락 반찬, 애써 구해주셨던 장학금, 저는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게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회사의 껍데기만 가졌을 뿐 핵심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선생님만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걸요.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할 겁니다. 준수는 저를 그가 개인 작업실로 쓰기 위해 마련해둔 작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민준과 미나의 방해를 피할 수 있도록 당분간 이곳을 제 집처럼 편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준수는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고사양 컴퓨터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환하게 켜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니 새로운 생기가 온몸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제게서 최악의 남편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최고의 동료이자 은인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첫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옛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하고 더 뛰어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준이 결코 상상하지 못할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코드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했을 때 어둠은 더 잔혹하고 냉정하게 덮쳐왔습니다. 준수의 집에서 며칠 지내며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미나는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거머리처럼 피를 빨고도 희생자의 뼈까지 발라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수가 마길 때문에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살기등등한 표정에 민준과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요? 분명 사람을 붙여 저를 감시했을 겁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준이 문을 쿵쿵 두드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아파트가 떠나갈 듯 했습니다. 강서연, 문 열어.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면 경비원 불러서 부숴버릴 거야. 소란 피워서 당신 얼굴에 먹칠하기 싫으면 당장 열어. 저는 준수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어쩔 수 없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나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민주는 집안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야, 제법 잘 꾸며놨네. 남편한테 버림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젊은 놈이랑 붙어먹는 거야? 당신도 참 대단하다, 강서연. 그러니 그렇게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 더 맛있는 떡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하게 흑백을 뒤바꾸다니. 입 닥쳐. 당신 같은 비열한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 여기는 무슨 일이야. 더 이상 당신들에게 빼앗길 것도 없어. 미나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언니, 말이 좀 심하네. 언니가 대표로 있으면서 횡령한 돈은 다 어디다 숨겼어. 민준 오빠가 회사를 맡아보니 장부에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아니던데 알아서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험한 꼴 보여주게 될 테니까.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를 공금 횡령으로 몰아가기 위해 조작한 가짜 지출 명세서와 유령 경비 처리 내역이었습니다. 너희들 미쳤구나. 나는 회사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쳤어. 제 투자를 위해 월급도 제대로 안 가져갔는데 무슨 횡령이야. 나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민준이 제게 다가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난 그런 거 몰라. 이 차용증에 서명해. 30억. 내가 무능하게 경영해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야. 당장 서명해. 30억. 그들은 제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빚을 씌우려 했습니다. 지금 제 수중에는 단돈 1원도 없는데 어디서 30억이 난단 말입니까? 저는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민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명 안 해. 그렇게 잘났으면 법대로 해. 나는 떳떳하니까 두려울 것 없어. 민준이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너무나 강한 충격에 저는 의자 위로 쓰러졌고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 고집센 여자야. 내가 아직도 옛날처럼 여왕님인 줄 아나 본데 지금 넌 그냥 버려진 개신새야. 서명 안 하면 내가 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만들어주지. 이 사회 전체에 내 진짜 모습을 알려줄 거야. 그때도 네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미나가 옆에서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준 오빠, 살살해. 언니, 이제 늙어서 뼈도 약한데 때려 죽이면 우리만 손해잖아. 천천히 괴롭혀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서연 언니, 내가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그냥 조용히 서명해. 언니 시골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 있잖아. 그거 팔면 민준 오빠 빚은 충분히 갚을 수 있을걸.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경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제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선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자 제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로 만들어 뿌리까지 뽑아버리려 했던 겁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저는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꽃병을 집어 그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꽃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과 미나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목숨을 걸고 덤벼들 기세인 저를 보고 민준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위협했습니다. 좋아, 기다려봐.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넌 절대 못 빠져나가. 내가 예의라는 게 뭔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들은 떠났고 저는 어질러진 방 한가운데서 처참한 고통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끝이 없었고 은혜와 인간에마저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위협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준수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골 차림의 노인 2명이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고통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등과 얼굴에 무수한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때리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사람 살려. 이 요망한 것이 내 딸 남편을 뺏고 내 딸을 때려서 유산까지 시켰어요. 이 악마 같은 년 좀 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대나무 지팡이로 제 다리를 후려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내가 우리 미나를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이제 내 외손주까지 죽이려고 해? 내가 오늘 너를 때려 죽여서 그 버릇을 고쳐놓고 말겠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져 발버둥쳤지만 흉흉한 기세에 2 사람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지만 아무도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똥이 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2 노인의 절절한 비난을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나의 시골 부모님이었습니다. 분명 민준과 미나가 거짓말로 그들을 선동해 저를 망신시키고 압박하기 위해 서울로 불러올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미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제 남편을 뺏어간 건 미나라고요. 아직도 주둥이를 놀려 퍽 또 한 번 뺨을 맞았습니다. 눈앞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미나의 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인도 위를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살갗은 긁혀 피가 흘렀습니다. 제가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을 때 경찰차가 쌩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와 2 노인을 저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미나의 부모는 계속해서 울부짖고 드러누우며 제가 노인을 폭행하고 딸을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곧이어
민준이 보호자 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양쪽에서 시달리는 괴로운 남편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와 조용히 조언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봤지? 미나 부모님 성격이 불같아. 당신이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당신을 노인 폭행 상해죄로 고소하면 당신은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해. 그냥 조용히 합의서에 서명해. 그럼 내가 그분들 설득해서 고소 취하하게 할게. 괜히 시끄럽게 해서 당신 망신당할 필요 없잖아. 저는 극도의 분노로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꾸몄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저를 괴롭히고 다시 중재자인 척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피 섞인 침을 그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이 비겁한 놈, 장인, 장모까지 내 복수의 도구로 이용해. 민준이 얼굴을 닦으며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명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안 하면 오늘 밤 유치장에서 자게 될 거야. 내가 듣기로 거기 무서운 언니들이 많다던데. 당신 같은 신참을 아주 좋아한대.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혼자인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이 굴욕을 삼키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는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준수의 집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체 인간의 잔인함에는 끝이 있는 걸까? 미나의 부모에게 입은 육체적 상처 때문에 저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준수는 걱정하며 가장 좋은 1인실을 잡아주고 간병인까지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준수 역시 회사 일과 저를 위한 법적 절차 준비로 바빠 24시간 내내 제 곁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수가 자리를 비우고 간병인이 죽을 사러 간 틈을 타 미나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소문난 망나니 그녀의 남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나는 병실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통쾌하다는 듯 쳐다보며 테이블 위에 날카로운 과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연 언니, 목숨 한번 질기네. 그렇게 맞고도 아직 겁이 없어? 아직도 그 준수라는 놈한테 붙어서 소송 준비나 하고? 저는 피곤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뭘 원하는데?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미나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난 언니가 우리 부부 눈앞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 언니가 살아있는 게 너무 거슬리거든. 말을 마친 그녀는 갑자기 과도로 자신의 팔을 길게 그었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과도를 제 침대 쪽으로 던지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서연 언니가 사람 죽여요. 저는 경악하며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미나의 남동생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배를 걷어찼습니다. 이 독한 년, 감히 우리 누나를 찔러.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그는 제 머리채를 잡고 침대 프레임에 쿵쿵 도웠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코피가 흘렀습니다. 애원하려 했지만 그는 미친 짐승처럼 아픈 제 몸에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이 여자가 질투심에 우리 누나를 칼로 찔렀어요.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의사와 간호사, 병원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피 흘리는 팔을 붙잡고 서럽게 우는 미나. 그리고 제 바로 옆에 놓인 칼. 모두가 저를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제 해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연출한 가짜 현장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때마침 민준도 달려와 미나를 끌어안고 지극한 남편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강서연, 당신 정말 너무하는군.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을 봐줬더니 어떻게 미나한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경찰 불러. 당장 저 여자 체포해.
저는 침대 위에 웅크린 채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물과 피가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주변의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의사, 간호사, 다른 환자들 모두가 저를 위험한 범죄자처럼 쳐다봤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눈이 없으십니까?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준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멍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준수는 미나의 남동생을 밀치고 저를 감쌌습니다. 지금 무슨 짓들입니까? 누가 병원에서 사람을 때리도록 허락했죠? 민준이 쏘아붙였습니다. 네, 그 늙은 애인한테나 물어봐. 칼로 내 아내를 찔렀다고. 네가 저 여자를 감싸면 너도 공범이야. 준수는 칼과 미나의 상처, 그리고 숨을 헐떡이는 저를 차례로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준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서연 선생님은 앉아있을 기력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사람을 찌릅니까? 병원복도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누가 칼을 들고 들어왔는지 CCTV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CCTV라는 말에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도 흠칫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미나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일단 아내 응급치료부터 해야겠어. 이 얘기는 나중에 하지.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떠나기 전 미나의 남동생은 뒤돌아 침을 뱉으며 협박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준수가 저를 끌어안으며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저는 준수의 옷소매를 꽉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준수야, 너무 무서워.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악마라고. 병원 소동 이후 저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준수의 집에서 요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병원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어린 눈초리가 또다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준수는 고객사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으로 급히 출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게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말며 필요한 것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준수에게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원묘지에 있는 아버지의 묘가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지고 훼손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봉분의 흙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즉시 민준과 미나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죽은 사람의 묘까지 건드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교회에 있는 공원묘지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묘지는 적막하고 스산했으며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아버지의 묘를 찾았지만 모든 것이 멀쩡했습니다. 훼손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이어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입구로 달려가려 했지만 수풀 속에서 작은 트럭 한 대가 튀어나와 제 길을 막았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거구에 남자 셋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달려들어 제 입을 막고 트럭으로 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는 발버둥치며 한 놈의 손을 물었지만 그는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마취제가 묻은 수건으로 제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버려진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과 발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옷은 더럽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드럼통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저를 보고 희죽거렸습니다. 일어났네. 아주머니, 맷집 한번 좋으시네. 저는 그가 미나의 망나니 남동생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턱을 들어 올리며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바보 같아서 그래. 우리 누나가 곱게 말할 때 들었어야지. 자꾸 귀찮게 구니까. 오늘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지. 그는 부하 2명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달려들어 제 옷을 찢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제 비명은 짐승 같은 놈들의 야만적인 웃음소리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기 시작한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폭행하고 모욕하고 협박의 증거로 삼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고통과 굴욕, 수치심에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입에 재갈을 물려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같은 욕구를 채운 후 그들은 저를 넝마처럼 내버려 두고 낡은 옷과 휴대폰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미나의 동생이 비웃었습니다. 내 전 남편이 안부 전하래. 이게 네가 감히 소송을 건 대가라고 하더군. 알아서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안 그러면 이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쫙 퍼질 테니까. 우리 대표님, 저는 한밤중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국도로 나가 지나가던 트럭을 세워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님은 제 비참한 몰골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으며 저를 태워주었습니다. 저는 옛집, 한때 제 것이었던 그 빌라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준에게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는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더러운 짐승 보듯 쳐다봤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이 교훈이면 충분히 깊이 새겼겠지. 저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민준이 씁쓸하게 웃으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꺼져. 내 집 문 더럽히지 말고. 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제 집 대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빗물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희망, 모든 인간의 제 안의 모든 선량함이 오늘 밤 살해당했습니다. 오직 복수심의 불꽃만이 희미하게 타오르며 모든 것을 불태울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비는 점점 거세져 만신창이가 된 제 몸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갑게 닫힌 철문은 저를 삶과 인간의 온기로부터 갈라놓았습니다. 민주는 제가 여기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난 10수년의 부부의 정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바로 그 방식대로. 그때 끼익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막 피어오르려던 한 줄기 희망은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민주는 저를 구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비를 입고 손에는 굵은 개목줄을 든 채 소름 끼치도록 잔인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말없이 제 멱살을 잡고 마당 안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는 발버둥쳤지만 기력이 다해 몸이 솜처럼 흐느적거렸습니다. 민주는 저를 벽돌 마당을 가로질러 정원 구석의 어둡고 축축한 낡은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그가 렉스라는 이름의 사나운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아내보다 더 애지중지하던 개였습니다. 그는 저를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개똥과 남은 사료의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낡은 잡동사니 위로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숯불처럼 번뜩이는 개의 이글거리는 두 눈, 날카롭게 드러난 이빨, 줄줄 흐르는 침. 민주는 문 앞에 서서 개의 목줄을 풀며 비웃었습니다. 소란 피우는 거 좋아해. 소송 거는 거 좋아하냐고. 오늘 밤 여기서 렉스랑 같이 얘기 좀 나눠봐. 녀석도 지금 배고플걸. 얌전히 누워있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 목이 물어뜯겨도 내 탓하지 마. 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벽에 바싹 붙어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 씨, 제발요. 차라리 날 죽여요. 여기만은 안 돼요. 나 개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요. 민준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밤비와 천둥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습니다. 무서워? 내가 내 장인, 장모를 고소할 땐 무서운 줄 몰랐어. 내 젊은 애인 시켜서 날 협박할 땐 무서운 줄 몰랐냐고? 이제 와선 너무 늦었어. 여기서 참회나 하고 있어. 말을 마친 그는 문을 쾅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오직 가까이 다가오는 사나운 짐승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렉스가 제 다리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코가 살카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렉스는 저를 물지 않았습니다. 잠시 냄새를 맡더니 제 발치에 엎드려 끙끙거렸습니다. 어쩌면 짐승조차도 제게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비통함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말라버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그 순간 마지막 남았던 부부의 정, 민준의 양심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저는 공포와 탈진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민준과 미나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새하얀 공간이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창고도 사나운 개도 없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준수가 침대 옆에 엎드려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그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배숙한 그의 얼굴에 기쁜 빛이 감돌았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셨군요.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민주는 준수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안타까웠지만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선생님께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선생님 댁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집안에서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선생님은 창고에 갇혀 계셨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부부 싸움이었다고 둘러대고 미리 준비해둔 선생님의 가짜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내밀어서 경찰도 당장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여기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분이 터졌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제게 가짜 정신병 기록까지 만들다니 그의 수법은
너무나 악랄했습니다. 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그가 악행을 저지를수록 허점은 더 많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선생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건강을 되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직 치러야 할 큰 싸움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준수는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는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병원으로 컴퓨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병실은 우리 두 사람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분노와 슬픔을 코드 한 줄 한 줄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전체를 다시 설계했고, 과거에 제가 경고했지만 민준이 돈이 아깝다며 무시했던 보안 취약점들을 보완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시스템에 잿더미에서 부활한다는 의미로 피닉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가진 낡은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능적이며 특히 기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민준에게 억압당하거나 사기당했던 옛 주주들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신뢰와 능력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민준의 공금 횡령, 방탕한 사생활, 그리고 특히 미나와의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일했습니다. 저는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업 시절의 열정이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불꽃은 고통 속에서 단련되었기에 더욱 날카롭고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성공했어요, 선생님. 피닉스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이제 우리가 옛 시스템의 백도어를 장악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쪽의 모든 데이터가 마비될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기나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이야, 준수야. 마비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손으로 그걸 파괴하게 만들어야 분이 풀리지. 내게 계획이 있어. 저는 준수의 귀에 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준수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에 민주는 끝장났네요. 정기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민주는 이 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저를 지지하는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그가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선보일 작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주재자석에 앉아 번쩍이는 정장의 머리는 포마드로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의 개인 비서 자격으로 옆에 앉아 화려한 화장을 하고 파트너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회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내부의 적을 제거한 후 강력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야심작 차세대 관리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를 업계 1위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로 그의 편인 사람들로부터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와 준수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고개를 든 채 자신감과 위엄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수는 충성스럽고 든든한 경호원처럼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경악하며 술렁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미나는 입을 떡 벌린 채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경비는 뭐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민준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준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감히 서연 선생님께 손을 댑니까? 오늘 서연 선생님은 이 회사의 창립 주주이자 회사 전체 기술 플랫폼의 지적재산권 소유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민준 대표, 당신에게는 선생님을 쫓아낼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립적인 주주들은 호기심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민준의 독단적이고 무능한 경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주재자석으로 걸어가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의 새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랑했죠. 그렇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와 이준수 엔지니어가 막 개발한 시스템과 직접 비교 시연을 해볼 용기는 있나요? 만약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더 뛰어나다면 나는 영원히 물러나고 내 남은 지분 전부를 당신에게 주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다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고 빈손으로 이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어때? 해볼 텐가? 민주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제 옛 소스코드를 어설프게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고 실력 없는 직원들이 수정해서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허영심 강한 그의 자존심이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막 병에서 회복했고 손에 장비도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죽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예정을 생각 안 했다고 원망하지 마. 민주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경력의 사형 선고서에 직접 서명한 셈이었습니다. 2개의 대형 스크린이 나란히 켜졌습니다. 한쪽은 민준의 시스템, 다른 한쪽은 저와 준수의 피닉스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기능들을 선보이려 애썼지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자 불과 몇 분 만에 그의 시스템은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마구잡이로 튀었고 출력된 보고서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허둥대며 아래에 있는 기술팀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이 모양이야? 너희들 일 이따위로 할래? 당장 네트워크 확인해. 한편 제 화면에서는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처리 속도는 10배나 빨랐고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었으며 자동화 기능들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준수는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민준의 시스템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과 피닉스 시스템이 그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준수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준수가 보안 테스트 명령어를 입력하자 민준의 시스템은 즉시 다운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죽음의 푸른색, 블루 스크린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은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준수가 우렁차게 선언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보시다시피 박민준 대표의 시스템은 구식이고 느릴 뿐만 아니라 보안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한다면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모두 잃을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 대표가 서연 선생님의 소스 코드를 불법적으로 복제하려 했으나 실력이 부족하여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민준의 컴퓨터에서 소스 코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복사했던 과정이 담긴 로그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연륜 있고 신망이 높은 한 주주가 일어나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무능한 사람, 당신은 그동안 우리를 속여왔어. 당신은 대표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나는 당신의 즉각적인 해임을 건의합니다. 맞습니다. 해임합시다. 저 자를 쫓아냅시다.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는 떨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 애썼습니다. 당신들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회장이야. 내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민준 씨. 당신이 내게서 빼앗은 지분은 현재 법원에서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이라 동결 명령이 내려졌어. 그리고 이건 당신이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회사 공금 50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야. 은행 거래 내역과 위조 서명까지 전부 증거로 제출했지. 경제팀 형사들이 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민주는 정복을 입은 형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나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민준이 절망 속에서 외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부부의 연을 생각해서라도 날 막다른 길로 몰지 말아줘. 저는 감정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막다른 길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날 계집에 가뒀을 때 당신은 부부의 연을 생각했나? 어서 가. 이 회사를 더럽히지 말고. 경비원들이 민준의 양팔을 잡고 마치 버려진 개를 끌고 가듯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처절하게 울며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나도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끌려갔습니다. 회의실은 축하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폭풍 같았던 회의가 끝나고 저와 준수는 예전의 제 것이었고 이제 다시 진정한 주인에게 돌아온 대표이사실에 앉았습니다. 준수는 제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방금 전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제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기적처럼 나타나 제 인생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준수야,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그 창고에서 죽었을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 단지 옛날에 그 장학금 때문에. 준수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깡마르고 까무잡잡한 남자아이가 달아빠진 흰 셔츠를 입고 인자한 중년 남성과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에게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버지였고 그 젊은 여성은 바로 20년 전의 저였습니다. 준수는 사진 속 소년을 가리키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기억나세요? 강가의 가난한 동네에 살던 꼬맹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위독하셨고 집에는 쌀 한 톨 없었어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구두 닦기라도 해서 약값을 벌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과 아버님께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 장학금을 주시고 어머니 약값까지 보태주셨어요. 선생님은 제 손에 샌드위치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죠. 이거 먹고 힘내서 공부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그때 은혜 갚아도 늦지 않아.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너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 내가 예전에 뿌렸던 작은 선행의 씨앗이 이제는 폭풍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목이 될 줄은 몰랐네. 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샌드위치는 제 인생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격려는 제가 타지에서 수년간 버티고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성공해서 은인을 찾아뵈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돕는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격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신 제 두 번째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두 세대는 신성한 은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준수야. 이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 민준 씨는 내 믿음을 앗아갔지만 네가 다시 그 믿음의 불을 밝혀줬어. 준수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울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제 회장님이시잖아요. 강해지셔야죠. 우리에게는 아직 회사를 발전시키고 옛날에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더 많이 도와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비열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복수였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도시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찬란하게 떠 있었습니다. 더 밝은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주주총회에서 운명이 갈린 그날 이후 민준과 미나는 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할 만한 증거가 아직 부족하여 그들은 주거지 이탈 금지 조건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민준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심지어 그가 몰래 미나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집과 차까지 모두 제 소송에 따라 법원의 긴급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빌라에 살던 번듯한 대표에서 민준은 하루아침에 무일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관리비와 월세를 내지 못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조차 과실을 위해 임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준은 미나와 그녀의 가족들을 이끌고 시커먼 하수구가 흐르는 빈민가에 허름하고 축축한 여인숙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그라면 꿈에도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보낸 비참한 나날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준수가 그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탐정의 보고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겨우 15제곱미터 남짓한 비좁은 방 안은 숨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한낮에 양철 지붕이 내뿜는 열기와 쓰레기 더미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사람을 쉽게 신경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헝클어진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 잠 못 이뤄 퇴한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구석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는 미나를 보며 깊은 환멸에 빠졌습니다. 미나 역시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겨진 잠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근깨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덥고 배고파서 울어댔지만 미나는 달래줄 생각도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때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힐끗 보더니 휴대폰을 들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배신자의 다의적인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뒤를 쫓아 썩은 나무 문 뒤에 숨어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내용은 마치 펄펄 끓는 물을 얼굴에 뒤집어 쓴 것처럼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응, 알고 있어. 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어.
그 늙은이 박민준, 이제 완전 거지가 돼서 더 이상 빼먹을 것도 없어. 나도 튈 준비하고 있어. 걱정 마. 우리 아들은 오빠 아들이잖아. 내가 고생시키겠어? 저 늙은이 속여서 낡은 오토바이 판돈만 챙기면 바로 오빠한테 갈게.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나는 다른 남자와 농염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고, 더 끔찍한 것은 아이가 민준의 자식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은 그동안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미나와 그녀의 내연남이 파먹을 광산이었던 겁니다. 그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명예와 경력까지 희생하며 바람난 여자를 패잡고 남의 자식을 키웠던 것입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물러나다 물통을 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미나가 깜짝 놀라 돌아봤고 핏발선 붉은 눈으로 험악하게 서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워하기는커녕 뼛속까지 경멸이 담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다 들었어? 차라리 잘 됐네. 숨기느라 피곤했거든. 맞아. 그 애 당신 아들 아니야. 당신 꼴 좀 봐. 당신 같은 남자 구실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난 그냥 당신 명의로 자금 좀 마련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당신이 그렇게 멍청해서 전처한테 당할 줄은 몰랐지. 이제 빈털터리가 됐으니 당신은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민주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미나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던 미나의 부모와 망나니 동생이 뛰쳐나와 민준을 집단으로 구타했습니다. 그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맞고 쓰레기처럼 방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는 더러운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디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업자득. 그는 비열한 수단으로 저를 해쳤습니다. 이제 그는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짓밟히는 바로 그 감정을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럽게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준의 번호로 문자가 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과 일말의 연민 때문에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어둠 속에서 찍은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멍들고 부은 얼굴, 절망으로 가득 찬 텅 빈 눈, 그리고 오타투성이의 장문의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 천벌 받았어. 미나가 날 속였어. 그 아이 내 아들이 아니래. 난 모든 걸 잃었어. 지금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너무 춥고 배고파. 서연아, 제발 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맹세할게. 다시 시작해서 너한테 평생 갚으며 살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너 아직 나 사랑하잖아. 제발 날 좀 구해줘, 서연아. 그 문자를 읽는 동안 제 마음에는 어떤 애틋한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직 역겨움과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에 제게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버림받고 나서야 마지막 구명줄처럼 저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비바람 치던 밤 그가 저를 계집에 가뒀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던 그의 잔인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위조된 이혼 서류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사용했던 온갖 비열한 수단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자가 과연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침착하게 짧지만 천근의 무게가 실린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당신이 개목줄을 들고 나를 끌고 가던 그날, 우리 사이의 마지막 정마저 당신 손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당신이 속아서 고통스럽다고요? 그럼 그동안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생각해 봤나요?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과거를 놓아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최고의 용서는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저편, 어두운 다리 밑에서 민주는 제 문자를 읽고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를 서어 이마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그 뒤늦은 후회는 죄악의 수렁에 빠진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절망 속에서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악마가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 더 미친 듯이 더 잔혹하게 깨어났습니다. 제게 거절당하고 미나의 가족에게 구타당하고 쫓겨난 민주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길거리 포장마차를 전전하며 끔찍한 현실을 잊기 위해 값싼 공업용 알코올이 섞인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갈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졌고 분노는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미나를 증오했고 그녀의 가족 모두를 증오했으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불공평한 세상을 증오했습니다. 사실은 그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어두운 생각이 민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죽인다. 전부 죽여버려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피를 빨아먹고 속이고 자신을 이 꼴로 만들었으니 그들도 편히 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비틀거리며 주유소에서 휘발유 5리터를 사고 날카로운 식칼을 구해 외투 안에 숨겼습니다. 그는 반비를 맞으며 미나의 가족이 머무는 여인숙을 향해 어두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물에 번들거리는 길 위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복수를 예고하는 유령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깊은 밤, 고된 하루 노동에 지친 여인숙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개구리 울음소리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규칙적인 빗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미나의 방창가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낡은 창문은 살짝만 밀어도 걸쇠가 풀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틈으로 비쳐 미나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남동생이 바닥에 뒤엉켜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구석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서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예전의 순수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간 자신을 속여온 그 가짜 순수함이. 그는 칼을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너는 죽어야 해. 너희 모두 다 죽어야 해. 민주는 미친 짐승처럼 달려들어 잠든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고요한 밤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고 피가 벽과 바닥에 튀었습니다. 미나가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잔혹한 칼날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부모와 남동생도 피에 굶주린 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방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피비린 내가 진동했고 민준이 사방에 뿌린 휘발유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그는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며 방 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민주는 불바다 한가운데 서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죽어, 다 죽어버려. 내가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주마. 사이렌 소리와 불을 끄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혼란을 틈타 뒷창문으로 빠져나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등 뒤에는 하늘을 붉게 물들인 화염과 광기 속에서 자신이 빼앗은 생명들을 남겨둔 채 다음 날 아침 교회 여인숙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인 및 방화 사건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신문이 충격적인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 가족 4명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불에 탔으며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박민준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읽다 손발에 힘이 풀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려 산산조각냈습니다. 민준과 미나를 증오했지만 이렇게 비극적이고 잔혹한 결말을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4명의 목숨이라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과 민준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며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현재 도주 중이며 전국에 특별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알겠어. 그가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지.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준수야. 악마라고. 경찰서에서 저는 민준이 그 전날 밤 보냈던 협박과 애원의 문자 메시지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준수의 탐정이 수집했던 민준과 미나 가족 간의 금전 및 애정 문제에 대한 증거들도 함께 넘겼습니다. 이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범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련해 보이는 한 베테랑 형사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강서연 씨, 그동안 겪으신 일들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 덕분에 용의자의 예상 도주 경로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는 현재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24시간 선생님을 보호할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는 민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면 그는 혼자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의 병든 생각 속에서 제가 바로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도시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의 사진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수와 경찰의 삼엄한 보호 속에서 지냈지만 마음속 불안과 초조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참사 사흘째 되던 밤, 또다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한 비였지만 역설적으로 어둠이 활개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준수의 집 서재에서 두려움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배달 음식을 받으러 잠시 1층 로비로 내려가 아파트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지고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기 위해 더듬거리며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켜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타는 냄새가 섞인 역한 숨결. 민준. 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가 말라붙은 식칼을 든 채 눈은 밤의 짐승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의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마치 지옥에서 현신한 악마 같았습니다. 그가 목구멍에서 기괴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녕, 내 사랑하는 아내. 많이 놀랐나? 내가 말했잖아. 내가 죽더라도 너는 꼭 데리고 갈 거라고. 저승길도 부부가 함께 가야 외롭지 않지. 저는 뒤로 물러나다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 진정해요. 날 죽여도 당신은 못 빠져나가. 경찰이 이 근처를 다 포위하고 있어. 자수해서 관용을 구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관용 같은 소리 하네. 난 이미 4명이나 죽였어.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난 더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너랑 같이 죽고 싶을 뿐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꼴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네가 소송만 안 걸었어도 얌전히 돈만 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는 제게 달려들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급한 대로 노트북을 집어 그의 얼굴에 던지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아챘고 칼날을 제 목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소름 끼쳤습니다. 도망갈 생각 마. 오늘이 내 제삿날이야. 칼날이 제 목을 베려는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며 강한 불빛이 민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가 눈이 부셔 움찔했습니다. 무기 내려놔. 준수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총을 겨눈 특수기동대원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하여 제 목을 더 세게 조르며 저를 인간 방패로 삼았습니다. 물러서 한 놈이라도 다가오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리겠어. 준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면서도 민준과 협상하기 위해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 서연 선생님을 놔주세요. 남자답게 행동해요. 여자를 방패로 삼지 말고 당신 꼴을 좀 봐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요. 칼을 내려놓으면 내가 당신의 가명을 위해 탄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준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입 닥쳐, 이 자식아. 너랑 저 여자는 한패잖아. 저 여자 죽이고 나서 너도 처리해주마. 민준이 준수에게 욕설을 퍼붓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저는 용기를 내어 하이힐 굽으로 그의 발을 세게 밟고 동시에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그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리는 순간 준수가 화살처럼 달려들어 민준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칼이 멀리 날아갔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준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준수가 저를 일으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늦지 않았어요. 이제 안전해요. 선생님. 저는 준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민준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증오와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민준에 대한 재판은 쓸쓸한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열렸습니다. 재판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무겁고 비통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언론은 범인의 전례 없는 잔혹성 때문에 이 사건을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민준은 피고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풀쑥한 얼굴, 필살에 들어간 눈, 수갑이 채워진 두 손. 그는 누구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폭풍 앞에 마른 잎사귀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세부사항을 나열하는 긴 공소장을 듣는 동안 재판정에 많은 사람들이 흐느낌을 참지 못했고 가장 냉정한 사람들조차 공포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해관계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의 구분 등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는 통쾌함이나 원망 대신 길을 잃은 한 인간에 대한 끝없는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만약 민준이 멈출 줄 알았다면, 만약 탐욕과 욕망이 이성을 가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엄숙한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잔혹하고 흉악한 살인 행위, 그로 인한 극심한 결과, 그리고 방화, 재산 손괴, 살인 협박죄를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박민준에게 최고형을 선고한다. 사형, 사형이라는 두 글자가 관의 못을 박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의 양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끌려나가기 전 민준은 뒤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핏발선 그의 눈에는
절망적인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살려줘.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어, 민준 씨. 당신이 스스로 판 무덤이니까.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구치소에서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미나 가족의 원혼이 나타난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머리는 불과 몇 주 만에 백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도관이 민준이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수는 제가 심리적으로 충격받을까 봐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와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영원히 그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벽으로 막힌 면회실에서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너무나 초췌해서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서연아, 와줬구나. 난 내가 다시는 날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왔어요. 내 전 남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요. 민주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움푹 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나는 쓰레기였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를 버리고 양심을 팔아 헛된 것을 배찼어. 이제 곧 죽는데 너무 무서워. 날 용서해 줄 수 있니? 제발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 그래야 내 영혼이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한때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더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용서는 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참회에 있어요. 당신이 내게 저지른 일들은 나는 이미 다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미나 가족에게 진 피의 빚은 당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해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경전을 읽고 기도하며 다음 생에는 선량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세요. 우리 부부의 인연은 이 생에서 끝났어요. 내가 잘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마지막 대답이에요. 말을 마친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이 책상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히고 길고 고통스러웠던 한편의 비극도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3년 후 가을이 찾아온 서울. 하늘은 맑고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회사 본사 건물 최고층 발코니에 서서 상쾌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와 준수의 경영 아래 회사는 강력하게 재기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IT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안연한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학업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사랑의 씨앗을 심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저나 과거의 미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따뜻한 팔이 뒤에서 저를 감쌌습니다. 준수가 제 어깨에 턱을 기대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생각 그렇게 골똘히해. 설마 이 연하남의 청혼을 수락한 걸 후회하는 건 아니지.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돌려 준수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준수는 항상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고 가장 진실하고 끈기 있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았고 나이 차이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수에게 저는 항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여자였습니다. 후회 안 해. 그냥 내가 너무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내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으니까. 준수가 제 손을 잡고 고생으로 거칠어졌던 손가락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 이제 가자.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결혼식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장미로 가득한 작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고 오직 가장 가까운 사람들, 수많은 역경을 함께 헤쳐온 직원들만 함께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세련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는 꽃잎이 뿌려진 길을 걸어 제 인생의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준수는 그곳에 서서 행복으로 빛나는 눈으로 두 팔을 벌려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반지를 교환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 순간 제단에 정중하게 놓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 속에서 인자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도 딸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친구들과 동료들의 사랑 가득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행복이란 많은 돈이나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준 것은 돌려받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죄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쓴맛을 본 후에 달콤한 열매를 찾았습니다. 저는 준수의 손을 꼭 잡고 높고 넓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우리의 어깨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마음과 덕을 가지고 진실하고 친절하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은 반드시 미소 지을 것이라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